이재명 대통령은 늘 느끼지만 일머리가 있어요. 아무리 참모를 1000만 명을 갖다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까 구인철 장관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불합리한 게 있잖아. 절차는 지키되 그 불합리함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가야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훨씬 강해지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 될 거다.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나치게 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 대책이 좀 나오는 계기가 될 거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오히려 후보가 막 넘쳐서 정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서울시장 선거인데 지금 서로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해, 내가 더 가까워, 지금 거의 이런 친명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은호 구청장 어제 출마 선언했고 박주민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는 국가 차원의 비전을 만든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안 됐습니까 아직? 예,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전현희 후보도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전혜원 원장님,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워낙 높으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어필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여당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요즘 뭐 일을 너무 잘한다, 중도 보수에서도 지지가 높고 뭐 최고 보면 60% 넘어서고 나오니까 내가 일을 더 잘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가 서울시장을 잘해야 서로 호흡이 맞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 보는데요. 저는 뭐 사실 여기 서울시장 출마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사이고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기가 방송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민주당은 지금 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경선이 과열되면 이게 이제 비판을 넘어 비난전이 됐을 경우에 당론 상처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보시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선출의 가장 큰 변수는 뭐인 것 같습니까? 일단 후보 선출이라는 게 본선 논리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본선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경제 이슈, 민생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오늘도 사실은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누구를 뽑을 거냐고 큰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하고는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겠지만,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경선이라는 게 늘 그렇죠. 지금 이제 후보들이 모두 앞세우는 것처럼 대부분 여당의 경선이라는 건 어떤 이제 이 후보가 대통령이랑 더 가까운 사람이냐, 뭐 이런 게 보통은 이제 어느 당이든 간에 여당이 되면은 그게 이제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내부의 정치 논리가, 전통적인 정치 논리가 또 있는 게 개혁 의제에 얼마나 이제 충실한 거냐, 이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뭐 그 언론 개혁,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개혁 의제들이 있는데, 그 개혁 의제들에 얼마나 과거에 충실하게 이제 좀 손발을 맞춰왔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 최근에는 이게 또 이 민주당 내외에서 이 향후에 뭐 전당대회 이슈 이런 거고 막 엮여가지고 어떤 정당대회 구도나 이런 거 갖고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열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계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뭐 이 경선이라는 게 결국 지자체장 후보로 누가 나가느냐를 뽑는 것이지, 어떤 세력 간의, 당내 세력 간의 대결 구도에서 누구를 손들어 줄 거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누가 손발을 맞출 거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누가 더 개혁을 잘 해낼 것이냐 뭐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지만, 결국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개혁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라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하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퍼즐이 맞는 거냐, 이런 걸 중심에 놓고 경쟁을 해야 이게 올바른 이제 이 경선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준비가 민주당이 충실히 좀 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후보 선출은 당원하고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어떻게 돼 있나요? 5대5인가요? 예비 경선은 100% 권리당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경선으로 들어가는 3명을 추렸을 때 그때는 여론 반, 당원 반 이렇게 해서 뽑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과반을 투표하지 못하면 최종 결선 투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당내 당원들의 허들을 한번 넘어줘야 돼요. 그 당원들의 허들을 넘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 구도 안에서 보면은 박주민 의원이 그동안에 열심히 당원들하고 소통들을 해왔기 때문에 당원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정원호 구청장이 뒤늦게 지금 사실 뛰어든 거잖아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될지,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을 업었다고 하는 것이 당원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고요. 본선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주 지지층 말고 좀 더 확장되어 있는 중도 보수나 보수 진영에서 서울시장감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에서 구도나 이슈, 인물 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얘기하는데 아마 이번 상황을 보면 워낙 야권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겠다. 또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에 좀 지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쟁 구도는 어떻게 돼요? 서울시장 민주당에. 일단은 뭐 정원호 구청장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건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하지만 이제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3선인데다가 보건복지위원장이고 또 검찰개혁 문제에서 워낙 이슈를 많이 내고 있고 해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상당히 또 의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는 전현희 의원이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꼽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아닌가요? 네네. 서영교 의원은 출마를 접었습니다. 접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전현희 의원이 그래도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것은 본인의 강점인 어떤 아주 디테일한 생활 정치의 부분들 이런 걸 잘 내세우고 있어서 나름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김영배 의원님이 계신데 김영배 의원님이 성북구청장을 할 때 굉장히 호평을 받은 행정 경험이 있고 본인도 강조하시지 본투비 서울에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있는데 지금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좀 견제하려는 흐름이 의원들 사이에서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더 열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원호에 대한 그냥 견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가 전국 선거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좀 겨뤄보자라는 주장이 또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4파전? 4파전이라고 봐야겠죠. 네. 죄송합니다. 뭐 몇 분이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원외 인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김영남 후보님이 네. 또 계시죠. 이제 네. 그런 후보는 젊은 있다 후보. 하는 네네. 거고. 근데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서울시장 얘기는 안 나오나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정리를 해가지고 예. 차라리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당권 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도 어쨌든 지금 개항을 출마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느냐 약간 그 지역구 정리에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송영길 전 대표도 어쨌든 배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걸로 보이죠. 서울시장 출마만 했었잖아요. 물론 예전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역구도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 그 이제 그 의원 시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그 개항을 그 지역구를 물려줬다고 그때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되게 정치적인 토양이 인천이고 인천이 다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시 군배지를 달고 돌아오는 것 자체에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이제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 네, 김남준 대변인 쪽하고 이제 지금 후보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국힘당은 경기도에서 누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 얘기 나왔던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예. 경기도에서 조금 선다공사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당이 워낙 이제 윤호개인 쪽 기조로 강하게 들어가면서 아예 이제 이름이 사라졌고 실제로 뭐 본인이 이번 선거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고요. 그나마 좀 그래도 경기도지사에서 해줄 수 있을 만한 중량감 있는 사람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김은혜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인데 김은혜 의원은 이제 지난번 경기도지사에서 좀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워낙 뭐 이기는 선거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안전주의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안철수 의원은 경기도지사보다 오히려 서울시장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선거판이 이러니까 본인은 이제 보궐로 당선된 만큼 지역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기를 지키겠다 라면서 이제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경기도가 지금 국민의힘 선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연자치고 혼자 지금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원래 평택으로 나온다 이러더니 경기도지사로 나가겠다고 했죠.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음이 나오죠? 그래요. 아무튼 이번 대체로 이제 시사평론가님들은 선거 앞두고는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거 정리하느라고 바쁘고 그러시잖아요, 김민하 평론가님.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뭐 관전 포인트 있어요? 관전 포인트 뭐 사실 민주당이 얼마나 압승할 거냐 뭐 이런 게 관전 포인트냐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크게 질 거냐 뭐 이런 게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크게 망하느냐 그럴 정도로 사실 포인트라는 게 없죠. 이게 사실 상식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또 결국 국민의힘 얘기를 하게 돼서 유감스러운 입장인데 왜 유감스럽냐? 사실 우리 요즘 이 시사 유튜브 시청자들 국민의힘 얘기 안 좋아합니다. 국민의힘 얘기 어차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망한 당 얘기 자꾸 왜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그러니까 원래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안 했으면 서울 같은 데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데거든요. 이 서울 살고 있지만 이 서울 표심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곳인데 민주당에. 근데 저렇게 해놨으니 서울 선거도 사실 뭐 이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뭐 외부 인사 영입설까지 나올 정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됐으니 뭐 이제 서울은 오히려 뒤집어져서 누가 나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심하면 안 되죠.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오히려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보궐선거 퍼즐 맞추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행처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나가면 누가 거기서 맞상대 하는 거냐? 또는 누가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장 나가면 그 빈자리 누가 가는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주진우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산시장 나가면 그 빈자리 한동훈 대표 가는 거냐? 또는 뭐 서초에 어디 자리가 나면은 거기 한동훈이 가는 거냐? 또는 뭐 조국 대표는 어디를 가는 거냐? 뭐 호남에 가는 것이냐, 뭐 어디 가는 것이냐, 부산에 가는 것이냐 등등등, 요런 게 이제 잔 재미를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게 관심사일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워낙 여당의 압승이 점쳐지는 그런 구도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제 국힘당 얘기 안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아니 이 메타기가 안 올라가. 제가 눌러 주십시오 좀. 아니 저는 막 그렇게 해주시라보다도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 하고 보는데, 구독자가 시작할 때 숫자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좋아요도 5천 명이 안 되고 아주 드문 현상이죠. 국힘당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저기 포인트 이제 지방선거 서울 경기도 중요한데 강원도도 좀 주목해 주시죠. 어쨌든 우상호 정무석이 단수 공천이 됐고 이광재 전 지사가 이제 양보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가 이제 강원도지사 당선이 다시 된다면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강원도 출신을 드릴 수 있고. 김진태 지사는 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아서 쇼를 한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유능한 사람 우상호 후보와 허영 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 뛰고 있고, 김진태 지사는 머리를 깎고 있다 말씀을 원래 드립니다. 김진태가 머리를 잘 써요. 머리를 깎는다든지 단식을 모자를 한다든지 쓴다든지. 카우보이 모자를 네.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 머리를 쓰는 거지. 그 머리를 쓰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누군가에게는 모자를 쓰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평택을하고 군산이 지금 굉장히 관심 지역이거든요. 근데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을 전략공천해야 된다는 또 말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판 기념회도 많은 사람이 올렸는데,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계에 다시 복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에토님 또 보내셨네. 백운갱크님, 내란당도 볼만해요. TK랑 PK는 후보가 무려 10명이 넘어요. 거기만 그렇게 몰리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을 보면 국힘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죠. 왜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뒤로 곧바로 치러진 선거라서 그 편승해서 확 잡았던 건데, 물론 정부 중간선거, 평가선거 이런 느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근데 그때는 뭐 바로 그냥 휩쓸려서 돼버린 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1년밖에 안 되지만, 1년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좀 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다만 너무 압도적으로 분위기가 흐르니까 이제 국힘당에서나 또 보수 매체가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분리하니까 맞춰보려고 얘기하는 것이 뭐 전쟁으로 우리 유가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주식시장 오른 것은 뭐 윤석열이어도 그렇게 됐다는 등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유가도 다시 돌아오고 국제 유가가 오늘 주식시장도 반등에서 지금 성공했죠. 오늘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그러던데 지금 시세가 어떤가요? 주가지수 5,522 어제보다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도 반등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트럼프가 곧 끝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트럼프 얘기는 무조건 반대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협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격하고 4주에서 6주 간다 그러면 곧 끝날 거고 곧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되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기름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유사들이 빠르게 또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최고 가격제를 놓고도 지금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볼 텐데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 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그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원재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네.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네.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네. 유지하는 네.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 고시가 나가기 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네.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네,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참 디테일.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하고 장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막 장관이 강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분위기 보면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어때요? 아니요, 근데 마지못한다 막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처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앞서가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가 지정제를 하면 그때부터 최고가 지정한 그 시점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시행에 들어가는 거라고만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서 원유가 들어오고 비싼 원유를 사오지 않았을 시점부터 이미 먼저 올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최고가 시행제 시작할 때 또 그 기간을 늘리거나 시행할 때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감안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안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최고가 시행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이게 사실은 과거에 뭐 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30년 만이라고. 그렇죠. 네.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져온 사람이야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중에 하나지만 관료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왜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느냐?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가운데 최대 승자는 접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 살 돈이 없어 면허도 없고 최대 승자지만 제가 네. 얼마나 힘드십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술 마시고 싶었구만. 어제 1,900원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유소를 찾느라고 김성환 평론가님이 얼마나 알뜰하신데 알뜰한 걸로 소문이 많이 나이셨거든요.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다. 그 집에 고양이도 키우시고. 근데 이제 굉장히 알뜰하신데 근데 어쨌든 그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들이 이제 그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유가가 높은 것이냐. 근데 관료들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 이유가 다 있어요. 정유업계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우리가 뭐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에다가 하면은 그게 더 손해인데 그게 싱가포르 뭐 가격에 맞춰야 돼서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다가 물어봐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럼 이게 이유가 있구나. 어쩔 수 없네. 이게 일반적인 관료 해법의 끝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그냥 김성환 평론가님처럼 내가 이 1,900원 내고 이거 넣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최고 가격 지정이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내부에서 어떤 다른 생각이든 간에 강구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지금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구윤철 장관 얘기도 그 최고 가격 지정하는 거를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제 그걸로 가자라고 해서 그걸로 가보지만 이거 법을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네. 그럼 그 절차 거치면은 일주일 걸리겠네.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 관료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 이상의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거는 이제 또 이 행정의 책임을 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이런 이제 방식에 다들 익숙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적인 어떤 그런 관료 행정을 하려면 관료들도 장관 정도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부총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본 것 같아서 좀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장면인 거죠. 이게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2020년에 언론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재명 히어로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가 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역학조사 거부하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고 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소송 걸리고 하니까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직접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사망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해?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밑에 사람들이 처벌받을까 봐 못하고 눈치 보다가 못하니까 장관부터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해. 라고 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고 지금 이 유가라는 게 너무나 비상한 상황이니까 그때의 경험을 많이 떠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같은 비상한 시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좀 빨리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이재명 시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드렴님 어젯밤에 경유를 1980원에 넣었습니다. 휘발유가 1680원, 경유가 리터당 300원 더 비싸더군요. 휘발유 1680원에 넣었으면 엄청 싸게 넣으신 엄청나게 거네. 싸게 넣으신. 근데 요즘에 요즘에 경유가 더 네, 더 비싸잖아요.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가 네. 했더니 이렇게 전쟁이 나고 그러면 경유로 쓸 것들이 뭐 다 이렇게 많아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가 될 거냐 말 거냐가 좀 여러 가지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꺼내든 거는 사실은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서는 최고의 카드인 건 맞죠. 이게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거든요. 이게 단기에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게 손실 보전해주는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부담도 좀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 끝나면은 시장 안정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역시 이 행정가 출신 대통령이 잘하는구나, 디테일이 강하구나 이걸 증명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 대외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방 끝내겠다고 하지만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의 불안정이 계속되게 되고 정부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또 이 최고 가격제를 2주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무한정으로 손실을 보존해주고 이거 끝까지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또 외생 변수로 불어가가지고 스노우볼링이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지금 여권에 유능하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도 지시하고 저것도 지시하고 깨알지시 막 하면서 디테일하게 미세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 때 기억해 보시면 원래 박영선 후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LH 사태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서 확 분위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유가, 경제 이런 민생 관련 이슈들을 그때처럼 뭔가 유리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음부터 통제해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략이 잘 먹혀가지고 정말 스무스하게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번 선거가 끝날지 아니면 갑자기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부담이 생길지 이것도 이제 봐야겠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변동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지난주에. 뭐 미국 이란전이 이미 터진 상황이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제 커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선거도 그렇지만 불안하면 국민들이 거꾸로 뭉치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단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느끼지만 일머리가 있어요. 사실 이거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원래 공무원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참모를 1000만 명을 갖다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한 명하고 권한을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그때 그 사람들을 부리거나 지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강구해. 이렇게 지시하고 아까 고인철 장관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불합리한 게 있잖아. 그러면은 현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걸 건너뛰라는 게 아니라 절차는 지키되 그 불합리함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가야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마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 방식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이 뭐 이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결과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위기에 훨씬 강해지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 될 거다. 그걸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그러니까 철회하지 않고 계속 보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참 힘들겠다. 잠을 못 자게 되는 생각인데 다만 사람 쓰는 방식이 독특한 건 맞습니다.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뭐 외교안보라든가 남북관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K방산이라든가 최근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해서 600만 원 배럴 이상 원유 도입하는 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참모들을 잠시도 안 쉬고 한 명은 경제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관료 출신들은 또 관료 출신들 할 일을 하고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저는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곽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통령이 근데 뭐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혼자 원맨 드리블로 축구를 11명 대 11명으로 해야지 한 명 대 11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과 참모들이 또 잘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유가에 대한 대응도 사실 최고가격제가 하나만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 이슈화가 되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좀 거꾸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 말씀하신 건데 이미 이제 사실 그 함정을 파고 있다고 할까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짜고 있는 요런 요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오일 쇼크나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유사들이 뭐 막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고 주유소가 막 이게 뭐 다 이제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까지 막 하는데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파괴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2주 간격으로 이제 이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유가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추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 얘기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유가 직격탄을 맞는 게 사실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만은 사실 아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 예를 들면 경유로 이제 해가지고 요동사 짓는 요 부분도 있는 거고, 저소득층과 관련돼서 아직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료 들어가는 요 기름값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관료들과 참모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빈 구멍들을 잘 메꿔주면서 같이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트럼프의 이러한 막장 행보 때문에 벌어지는 경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정책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펴보면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나치게 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소부장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소부장의 체력을 튼튼히 키웠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 대책이 좀 나오는 계기가 될 거다.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